어릴 적부터 저는 어떤 이유에선지 내면의 의문들로 인해서 여러 종교들의 문을 두드려 왔습니다. 그 궁금했던 답을 찾고 싶어서 수많은 교리를 익혀왔습니다. 또 최근 5년 동안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심리학과 철학, 또 영성에 이르는 다양한 책들을 읽고 나누어 왔고요. 이 시간들은 분명히 내 안을 채워주는 아주 귀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전히 어딘가 허전한 빈틈이 남아있긴 했어요. 화살을 열심히 날리고는 있는데 왠지 관역이 정확히 보이지 않는 느낌이었달까. 이 방향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이 확신이 없는 미묘한 불안감, 그런 미세한 정서적인 흔들림이 늘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책임은 결국 내 몫이라는 믿음 아래 여전히 삶은 축제라는 확신을 지닌 채 저는 오늘도 진리를 향한 탐색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동분서주하고 고군분투하며 때로는 중심을 잃기도 하지만 다시 스스로를 다잡고 그렇게 잘 살아내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존경하는 분의 소개로 마음 공부라는 강의를 접하게 되었고 또 그로부터 명상이라는 세계에 조금씩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리 특별할 것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명상책도 제법 읽어왔고 하루에 10분이라는 시간뿐이지만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는 명상의 습관은 몇 해 전부터 일상 속에 있었으니까. 여기에서의 공부는요,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논리적인 이해부터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 논리가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게 왜 힘이 있었더냐라고 느꼈냐면 실제 생활에서 큰 노력을 들이지 않는데에도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꽤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익한 방향으로. 큰 노력이 없이 그냥 아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내 생활을 후딱 바꿀 수 있는 공부라면 노력하고 연습까지 하면 천하무적이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그 공부의 중심에 계신 두 분의 스승님 중에 한 분이 쓰신 책입니다. 책 제목 명상수업, 지은이 이수, 펴낸 곳은 책과 나무입니다. 지금부터 책 속의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행복은 그다지 친절하지 않다. 눈부신 봄날 4월의 거리를 거니는 사람들을 보면 행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걷는 젊은 엄마의 모습을 보며 창문이 활짝 열린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사람들을 보며 왠지 모르게 마냥 따스한 미소를 보내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행복의 조건은 저마다 다르지만 행복에 대한 갈망의 정도는 같습니다. 흔히 행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사랑, 돈, 건강, 명예 등이 떠오르는데요. 그만큼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채우기가 힘듭니다. 현실은 복잡한 인간관계와 일, 학업으로 늘 긴장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쩌다가 행복이 찾아오면 그 순간을 붙잡아 두려고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나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느끼는 기쁨을, 백화점에서 구두를 샀을 때의 기분을, 여수 밤바다를 거닐며 느끼는 낭만을 잡아두고 싶은 것이지요. 그런데 행복이 머무는 시간은 잠깐입니다.
아무리 행복한 시간 속에 오래 머물고 싶어도 행복은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고는 골치 아픈 일들이 줄지어 기다리는 일상과 마주치게 되지요. 행복은 가끔 찾아옵니다. 어쩌다 가끔씩. 행복은 지루한 장마철에 잠깐 비추는 햇살 같습니다. 가령 며칠째 비가 내리고 집안이 눅눅해서 빨래도 잘 마르지 않아 영 찜찜한데 어느 이른 아침 청량한 바람이 불어오고 마당의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 때 아, 회색 구름이 걷히면서 푸른 하늘이 언뜻 보일 때 행복은 그렇게 긴 장마 끝에 푸른 하늘이 언뜻 보이는 것처럼 가끔 찾아옵니다. 이렇게 행복은 띄엄띄엄 찾아오는 건데 우리는 늘 행복을 원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 행복한 상태 속에 머물고만 싶습니다. 행복이란 가령 이런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사랑하는 사람은 늘 곁에 있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고 늘 건강하기 바라며 돈에 쪼들리지 않고 여유가 있으면 좋겠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고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힘들지 않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라도 떠날 수 있고 걸핏하면 가족끼리 다투며 돈은 늘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져서 스트레스를 받고 수시로 감기나 변비 때문에 고생하지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행복은 그다지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지개처럼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아스라이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도 행복할 수는 없을까? 돈이 부족해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나? 살면서 겪는 온갖 일, 그 속에 행복은 없을까? 병이 생겨 고통스러워도 마음이라도 행복할 수는 없을까? 우리는 모든 것을 갖춰야 비로소 행복하다 여기는데 인생에서 완벽한 상태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도 우리는 언제나 모든 것이 잘 돌아가길 원합니다. 아무런 일도 생기질 않길 바라면서 말이지요. 행복의 조건은 개개인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억 원쯤 있어야 행복하다 하고 어떤 사람은 돈보다 사랑을 우선으로 꼽기도 합니다. 사실 행복은 외부 조건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먹기에 달렸죠. 행복은 마음에서 느끼게 되며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 또한 마음에서 기인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랑과 건강 그리고 부는 결국 마음과 연결된 것입니다. 마음의 세계에 따라 행복의 외형도 달라집니다. 갈등이 생기는 이유. 우리는 이제까지 나라는 존재를 단순하게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냥 무심결에 이렇게 생각하고는 했지요. 내 마음이 슬퍼. 내 마음이 외로워. 그런데 사실 이 생각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내게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욕망을 나라고 표현하나 그것이 전체의 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는 매우 복잡한 의식의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식은 마음을 구성하는 재료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층의식, 무의식은 온갖 의식들이 환경과 경험, 교육 등에 의해 훈습되고 자극에 반응하며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이 각각의 관념을 형성하고 기준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착해야 한다라는 의식과 착하면 손해라는 의식이 있을 수 있겠지요. 누구나 착함이라는 단어를 조직해서 몇 가지 의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착한 것이 좋다라는 의식도 있고 착하면 손해라는 의식도 있습니다. 의미와 의미가 만나 조직화되고 의식을 형성하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의 개념이 되고 관념이 됩니다. 그리고 그 관념은 내 기준이 되고 자연스레 기준을 충족하려는 욕구와 이를 주장하는 자아가 형성되는데 수많은 개념과 관념이 있다면 그만큼의 의식자들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내 속에는 착해야 한다는 의식의 자아와 착하면 손해라는 의식의 자아가 존재합니다. 이들은 제각기 어떠한 기준을 갖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고픈 욕구 또한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내면의 갈등으로 힘들어하지요. 나도 모르게 형성된 의식들이 온갖 주장을 하며 갈등을 일으키니까요. 어디 그뿐인가요? 타인과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사랑하는 남녀가 있다면 어떤 개념으로 사랑을 인식하고 있을까요? 두 사람이 호감을 느끼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 내리지 못하고 막연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자기 개념과 관념 속에서 사랑을 시도하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희생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희생이라고 여기면 잔뜩 희생만 하다가 나중에 불만이 생겨 폭발하고 맙니다. 자식이나 남편에게 희생하며 살던 여성들이 중년에 우울과 히스테리가 심해지는 게 그런 경우지요. 그렇다면 주고받는 사랑은 바람직할까요? 이 또한 계산이 어려운 사랑법이 됩니다.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너도 이만큼 하라는 식의 사랑이니 피곤하겠지요. 중요한 것은 저마다 가진 관념들이 그만큼 굳어져 있으며 이를 주장하는 의식자들을 쉽게 버리거나 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서로 주장을 하며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많은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처음에는 사랑하는 감정이 일어나서 결혼했지만 막상 살다 보면 많은 것에서 다름을 알게 됩니다. 각자의 개성이 다르고 성장 과정에서 겪은 경험이나 학습 과정도 다르지요. 두 집안의 가풍이라던가 소통의 방식도 매우 다릅니다. 그런데 선뜻 다름을 인정할까요? 상대방을 충분히 인정하고 존중하면 잘 풀어갈 수 있지만 처음부터 순수한 마음을 품고 상대를 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불만이 생기지요. 시댁이 엄격하고 가부장적이면 자유롭게 성장한 며느리의 경우 몹시 어색하고 힘든 분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부부싸움이 일어나는데 서로 다른 개념을 갖고 자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연 어느 쪽이 정답이라 하겠습니까? 다름에 대한 인정이 안 되면 갈등은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지요. 벌레를 몹시 싫어하는 30대 여성이 있습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벌레를 싫어하고 혐오합니다. 바퀴벌레든 귀뚜라미든 보기만 하면 비명을 질러대지요. 그런데 만일 이 여성이 벌레를 먹는 문화권에서 성장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벌레를 혐오의 대상이 아닌 먹을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살았을 테지요. 벌레를 맛있는 음식으로 인식하면서 말입니다. 반면 이 여성에게는
벌레는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의식이 각인되어 있는 거지요. 어떤 경로에서든 그러한 의식이 형성됩니다. 사물에 대해 인식하는 수많은 의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내가 살아가며 만나는 환경과 교육, 경험을 통해서도 만들어지고요. 간혹 내가 원치 않아도 생기게 되지요. 만일 내가 3살 때 미국에 가서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외모는 같겠지만 전혀 다른 사고방식이나 기호, 마인드, 가치관을 가지고 자랐기에 전혀 다른 나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어릴 때 외국에 입양돼서 성장한 젊은이들을 보면 놀라운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고 스테이크에 익숙하지요. 마인드나 사고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외모는 한국 사람인데 말입니다. 누구라도 그가 처한 환경과 경험, 교육 속에서 전혀 다른 의식의 나를 만들게 됩니다. 그만큼 의식 세계가 복잡하게 형성된다는 의미겠지요. 그로 인해 갖게 되는 가치관, 마인드, 개념, 관념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나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형성되는 의식의 개념이나 관념 또한 엄청난 괴리를 갖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신분제가 있었고 남존여비, 삼종지도 등 봉건적인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남자는 귀하고 여자를 천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여자는 어릴 때 아버지를 따르고 출가해서는 남편을 따르며 남편이 죽은 뒤에는 아들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모두가 그게 옳은 법도라고 여기며 살았지요. 그 시대 뛰어난 학자들조차 이러한 관습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것을 지키라고 주장하면 어떨까요? 당장에 미친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고정관념이나 개념이 타인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겉으로 드러난 특정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각자가 갖고 있는 무의식적인 고정관념이나 개념의 차이로 인한 것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각자가 살아온 환경, 경험, 교육이 다르니까요. 이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질 수 없는 영역이 됩니다. 벌레를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각자가 다른 배경을 갖고 있으니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하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해 무섭고 슬픈 거라는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막연히 그렇게 경험되었고 배워 인식하고 있죠. 아주 단단하게 굳어진 관념입니다. 이걸 재조명해 볼 생각은 여간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그 관념에 묶인 채로 슬픔이나 두려움을 만들어내지요. 그리고 그 관념을 곧 나라고 단정짓습니다. 하지만 나는 얼마든지 다른 관념을 갖고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무의식 속에 굳어진 고정관념을 여과나 검증 없이 받아들이며 힘들게 살아가니 문제입니다. 의식들은 서로 통하고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제각각 고립된 채 자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각각 만들어진 시기나 경험치가 다르니까요. 5살 때 만들어진 의식은 5살 수준이고 20살에 만들어진 의식은 그때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성장한 의식도 있으나 대체로 어린 시절에 굳어진 의식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얽히고 설킨 의식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저 골치 아픈 쓰레기라고 내다버릴 수 있습니까?
적당히 명상하면 비워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현명하게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의식 세계의 구조. 표상의식은 현재를 인식하고 있는 겉으로 드러난 의식으로 사고, 생각, 판단 등의 영역입니다. 표상의식에서 대표가 되는 것은 초월적인 이성인데, 이 초월적인 이성은 과거 형성된 관념이나 사상, 철학에 묶이지 않으며 그 너머를 찾아가는 이성을 말합니다. 이 초월적인 이성이 깨어있지 못하면 언제나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심층의식, 즉 무의식은 과거에 만들어진 의식들로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모습입니다. 환경, 교육, 경험으로 만들어진 심층의식은 과거의 관념을 그대로 고수하며 현실과의 괴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처럼 3살 때 형성된 의식은 80살이 되어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단하게 굳어져서 아집이 되고 고정관념이 됩니다. 또한 의식들은 서로 교류하며 통합되어 있지 않고 제각각 고립되어 있으며 저마다 기준과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의식으로 일어나는 생각, 기분, 감정, 욕구, 욕망은 대부분 심층의식에서 올라오는 것들입니다. 이들을 표상의식의 초월적인 이성이 걸러줘야 하는데 이 이성조차 오랜 세월 동안 심층의식에 물들고 굳어져서 거르는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굳어진 것들이 내 마인드가 되고 가치관, 성격, 습관이 되고 맙니다. 강물을 마시려면 거르고 걸러서 마셔야 합니다. 내 속의 현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받아들일 게 아니라 걸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성이 필터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냥 끌려다니게 됩니다. 심층 의식에서 올라오는 생각, 기분, 감정, 욕구, 욕망은 그만의 독특한 기운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슬픔에는 슬픔의 에너지가 있고 분노에는 분노의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참고 싶어도 결국 그 힘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명상은 심층 의식과 더 깊은 무형의 세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저 막연히 마음을 비우고 버리고 빼려고 애쓸 뿐이겠지요. 관념을 초월해서 냉철하게 바라보라. 인간은 초월적인 이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인간은 동물처럼 본능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깊이 사유할 수 있고 컴퓨터나 세탁기를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며 먼 우주 세계를 그리고 그곳에 가고 싶다는 갈망을 느끼지요. 날아가는 참새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철저히 본능을 바탕으로 살아갈 뿐이니까요. 미국의 한 심리학회에서 동물적인 본능 욕구를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생존 본능 욕구, 성 본능 욕구, 영역 본능 욕구, 권력 본능 욕구, 애착 본능 욕구가 그것입니다. 이 본능 욕구는 동물 세계에서 오랜 세월 지속해 왔습니다. 따라서 인류에게도 기본 속성값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식에 대한 애착, 식욕, 수면욕, 심지어 퇴근 본능까지. 특히 사회생활을 할 때 생기는 불편한 감정들은
영역 본능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리를 짓는 동물 세계에서 강하게 드러나는 게 권력 본능 욕구입니다. 직장 생활부터 친구들의 모임까지 주도권을 갖기 위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성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만이 특별하게 뛰어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생각이 뛰어나도 동물보다 못한 행동도 하니까요. 때로 동물보다 더 영악하고 잔인한 게 또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가려면 초월적 이성이 첫째 조건이 됩니다. 내가 나를 본다고 할 때 그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초월적 이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사유체계입니다. 초월적 이성이란 단순한 생각과 다릅니다. 어떤 상황을 볼 때 내 관념의 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관념을 초월해서 냉정하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평소 초월적 이성으로 살기보다 감각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에 따라 판단하기 쉽습니다. 또는 기분이나 감정, 욕망에 따라 움직이지요.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게 됩니다. 누구나 이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 깊이와 폭은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이 매우 발달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을 외면한 채 살아갑니다.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는가 하면 욕구나 욕망의 힘이 강한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성을 굳건히 세우는 훈련이 필요하며 이성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작업도 해야 합니다. 이성은 특정한 사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이성은 언제나 기존의 나를 고집하지 않으며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내 속에 수많은 의식으로 만들어진 관념들을 벗어나서 냉철하고 현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소 갖고 있는 이성의 개념에 대해 접근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매우 냉정하고 계산이 분명하며 돈을 밝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연 이성적인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기적인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성에 대해서도 막연히 생각해 왔으며 냉정하고 계산자라면 이성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돈에 붙잡혀 있는 욕망적인 사람인 것이죠. 얼핏 보면 이성적인 느낌도 들지만 이성보다는 욕망이 앞서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중이 인식하는 이성은 자신만의 관념이나 철학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성이란 기존 관념의 틀에서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마저 넘어서서 보다 새롭고 바람직한 것을 찾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월적 이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초월이란 들어오고 나감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집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들고 남이 자유로운 경지가 초월이지요. 만일 문이 없어서 들어오고 나가기가 불가능하다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초월적인 이성이란 끊임없이 더 바람직한 길을 찾아가는 무엇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현실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지요. 지금의 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한 시각의 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초월적 이성이 힘을 갖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은 초월적 이성을 세우기보다
습관적인 생각과 감정, 욕구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의 불쾌감이나 질투심, 뭔가 사고 싶은 욕구에 쉽게 끌려가지요. 당장에 일어나는 감정이나 욕구는 낡은 옷처럼 몸에 익숙합니다. 그 대신 초월적인 이성은 새 옷처럼 낯선 느낌이지요. 분명 좋은 줄 알지만 낯설기에 익숙한 감정이나 욕구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성을 세우고 냉철하게 판단한다고 해서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 것 아닙니다. 모든 감정이나 욕구를 배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쁠 때 더 기쁘고 슬플 때 깊은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만 그러한 감정에 마냥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일으키고 거둘 수 있다는 뜻이지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주도하는 것입니다. 내게서 일어나는 어떠한 현상에도 묶이지 않음을 의미하지요. 백과사전에서 정의한 이성을 봐도 얼마나 인간다운 기준을 잘 설정해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백과사전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갖는 정신적 가치의 총체입니다. 거기에서 정의한 이성이 정말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거든요. 초월적인 이성이 제대로 서게 되면 마음의 온갖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백과사전에서 정의한 이성이란 개념적으로 사유하는 능력, 옳고 그름, 선과 악, 미와 추 등을 끊임없이 옳고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 내면으로부터 솟구치는 정념과 욕망을 통제, 제어하는 능력. 이성이란 동물과 대별되는 인간만의 특질이다. 세상은 나만큼이나 완벽하지 않다. 근원의식은 진정한 나로서 매우 지혜로우며 무궁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진정한 스승은 내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근원의식의 나입니다. 근원의식의 나는 나를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원하는 삶의 청사진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설마 그럴 리가, 나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자신의 어리석은 관념이 주장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살아온 세월 동안 어찌어찌해서 형성된 의식들이 자신을 별 볼 일 없다고 여기게 할 뿐입니다. 민들레 씨앗을 생각해 보세요. 씨앗 하나에는 민들레를 탄생시킬 수 있는 정보와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자기를 활짝 꽃 피우게 됩니다. 사과씨나 복숭아씨도 마찬가지지요. 만물의 씨앗 속에는 자기를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정보와 능력, 즉 잠재력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러진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어떻습니까? 나의 내면에 그러한 정보와 잠재력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나를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는 정보와 힘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나는 근원 의식의 발현과 구현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몸이나 표정, 행동이 그런 것이지요. 원래 겉의 나는 본성의 자기다움을 구현하기 위한 건데 살아오며 훈습된 의식으로 인해 참된 발현과 구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는 것에 자신이 없고 걸핏하면 위축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는 애초에 세상에 올 때 나만의 아름다운 삶을 구현하기 위한 정보와 힘이 존재하니까요.
마치 하나의 민들레 씨앗처럼 말이지요. 그렇다면 혹시 이러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뛰어난 발명가나 천재들이 명상을 해서 잠재력이 살아난 것은 아닌데 싶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한데 그들이 느낀 직관이나 영감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것은 평소 겉의 나로 인해 일어난 현상은 아니거든요. 깊이 몰입하고 사유할 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현상을 초자연적인 혹은 불가사의한 현상이라고 여기며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는 누구나 다다를 수 있는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의 몰입과 건강한 사유체계가 필요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근원적인 내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착각입니다. 흔히 본성이다, 주인공이다 하면 완벽한 어떠한 존재, 추호의 실수나 실패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깨달음이나 주인공 얘기를 하면서 어떤 완벽한 상태를 상상합니다. 그런데 대체 완벽한 상태라는 게 어떤 기준에서 나왔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대중들의 헛된 바람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이 우주가 완벽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완벽한 깨달음을 얻고 싶다고 합니다. 참 어리석은 발상이지요. 이 우주가 완벽한 상태라면 어째서 끊임없이 진화의 몸부림을 치고 있을까요? 만일 이 우주가 완벽하다면 우리의 삶도 완벽하게 아무런 걱정이나 괴로움이 없어야 합니다. 우주가 완벽할 거라는 그 생각이 바로 어리석은 의식이 만들어낸 관념입니다. 우주는 오랜 세월 동안 진화해 왔습니다. 자연의 모든 생명도 쉬지 않고 진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도 그렇고요. 현재의 나 역시 진화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못났다 구박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 모두는 현재 진행형이니까요. 현재 자라고 있는 나무를 덜 자랐다고 해서 못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100년 된 나무가 1년 된 나무를 비웃어야 하나요? 모든 생명은 더욱 아름답게 진화하기 위해 현재를 살고 있는 중입니다. 더 아름답고 지혜로운 내가 되고자 하는 본성을 완벽한 어떠한 것으로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행복은 그리 친절하지 않다고요. 우리는 언제나 한결같은 행복을 꿈꾸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행복에 머무는 시간은 너무 짧아요. 기껏해야 어쩌다가 가끔씩 살짝 스쳐 지나가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어야 하고 아프지 않아야 하고 통장 잔고도 늘 넉넉해야만 할까요? 그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걸까요? 저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도 행복할 수 없을까? 돈이 부족해도 괜찮을 수 없을까? 몸이 아파도 마음만은 평온할 수 없을까? 이 질문에서 이 공부가 시작됩니다. 모든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 어떤 조건에서도 삶을 껴안을 수 있는 힘에 대한 탐구라고 볼 수 있죠.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4살짜리 아이가 엄마와 길을 걷다가 사나운 강아지를 만났습니다. 강아지가 크게 짖자 아이는 겁에 질려서 울음을 터뜨렸죠.
그로 뒤 몇 년 뒤에 10살이 된 아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강아지에게 발목을 물렸습니다. 이 아이가 25살이 되고 45살이 되고 75살이 되어도 그 마음속에는 강아지는 무섭다라는 감정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이는 강아지를 피하고 심지어 TV 속에 있는 귀여운 강아지를 봐도 불편함을 느낍니다. 과연 그 2번의 사건만으로 평생의 공포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존재는 사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시절에 어쩌다가 생긴 경험, 또 부모의 말, 선생님의 지적들, 또 친구들의 반응, 그렇게 우연히 마주친 두려움과 감정들에 쌓여서 무의식이 됐고, 그 무의식은 어느새 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정관념 속에 삽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아우, 난 이런 건 절대 못해. 그건 진짜 무서운 거야. 하지만 진짜 그럴까요?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감정은 이해되는데 세상의 모든 강아지가 그렇게 흉폭하다라는 믿음은 틀릴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모든 무의식과 감정들이 내가 아니라면 무엇이 나인가? 바로 이성입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위대한 능력. 이성은 무의식과 감정, 고정관념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에요. 도덕이나 사상에 얽매이지 않고 무의식적인 반응을 가만히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이성이 자라나서 성숙한 통찰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감정과 욕구를 나 자신과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도 분노도 탐욕도 나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마음을 경영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들려드렸던 대목도 기억하시죠? 우주는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요.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는 우주조차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100년 된 나무가 갓 심긴 묘목을 보고 너는 왜 이렇게 작니? 라고 묻지 않듯이 우리도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비난을 던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잘하고 있어요. 여전히 진화 중이며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일은 자신에게 물을 주고 북돋우며 자랑스럽게 공부를 이어가는 일입니다. 지금처럼요. 이렇게요. 앞으로도 제가 하고 있는 이 공부를 여러분들과 더 자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을 또 기다려 주십시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